안녕하세요. 2021년 4월 18일. 오늘은 이제 휴일이죠. 일요일인데요. 지금 이제 6시 34분입니다. 오후. 제가 바카스 한 잔 마시고 힘을 내서 깊이 있게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저번에 얘기했던 2021년 이 자본시장 위험 보고서 금융감독원이 발행을 했는데요. 이 내용과 그다음에 이제 나심평에서 최근에 발표한 증권사 그 부분에 대한 신용 평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저도 그렇게 뭐 잘 알지는 않고요. 이해가 안 되면 찾아보고 단어를 찾아보면서 나름대로 대충 이해하려는 겁니다. 제가 뭐 경제학과를 나온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산수나 이런 거에 능한 사람도 아니고 또 경제적으로도 그렇게까지 뭐 밝진 않고요. 다만 이제 유통업이나 이런 영업 이런 거를 젊었을 때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사업적인 기획을 많이 해서 대충 때려잡는 건 있죠. 대충 이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감을 잡는 거죠. 뭐 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예, 뭐 그냥 그렇게 깊이 알 필요는 없겠죠. 예. 지금 이제 이 자본시장 위험 보고서에서 이제 가계부채가 이제 심각하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여신상환 유예 기간이 끝나면 이게 이제 9월이죠, 9월. 올해 9월인데 이 9월 달에 이게 끝나게 되면 이제 절벽 효과로 인한 부정적 영향 가능성. 뭐 절벽 효과라는 거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9월 달에 이제 유예가 만약에 안 된다면 그냥 이렇게 쭉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개 가구와 한 개 기업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엄청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 현상을 지금 현재 인식을 하려면 이 양극화를 이해하시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양극화. 이 양극화를 빼놓고 얘기하면 헷갈려요. 이 양극화의 그 주요 골자가 모든 사회 전반에 지금 우리나라에 깔려 있습니다. 양극화는 뭐죠? 기업도 소수의 잘 되는 기업들은 뭐 지금 수출이 뭐 코로나에 영향받은 회사도 있고 수출이 잘 되는 나라는 잘 되는 회사는 잘 되죠. 그런데 그와 반대의 극부의 한계 기업들과 한계 중소기업, 한계 자영업자, 한계 가구 이런 사람들도 더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 계층이 얇아졌어요. 중간 계층이 얇아져서 중간 계층이 거의 뭐 사라져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예 못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못 사는 기업, 못 사는 가게, 못 사는 그 가게가 대부분이고 소수의 잘 사는 사람들 이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심화. 그래서 누구는 어떤 기업은 지금 돈이 넘쳐난다는데 수출도 뭐 회복되고 뭐 세계 최고로 나간다는데 이건 이 위에 부분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거 맞거든요. 근데 또 밑에 부분을 얘기하면 이 부분이 지금 대다수가 많이 계속 늘어나서 문제인데 지금 뭐 솔직히 말해서 빚내서 다 하고 있고 세도 못 주고 또 간단한 예로 여러분들이 지금 영화를 보러 가시는 분이 그렇게 많나요? 거의 없죠.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영화관 같은 데는 임대료를 어떻게 낼까요, 지금? 그 큰 기업들을 전국의 요지요지마다 다 임대를 했겠죠? 예. 그걸 뭐 대기업에서 건물을 다 매입하고 한 게 아니라 법인이나 이런 그런 저기에다가 이제 특정 금액을 납품을 하겠죠? 그거 지금 임대료 제대로 낼까요? 영화 보는 사람이 없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놀이공원이나 기타 이런 대형 건물에서 본인들이 물론 그 이렇게 직접 짓거나 그랬다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역시 인건비나 관리비에서 지금 엄청난 적자의 허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임대를 통해서 뭐 좀 대기업이라고 해서 뭐 전국이나 뭐 세계 이런 데 깔아놨다고 생각해 보시죠. 몇백 개, 몇천 개를. 뭔가 적자 구조가 우리가 예상이 되나요? 지금 1년이 넘었고요. 올해까지 되면 2년이 넘어가는데, 과연 그 기간 동안 이런 큰 공룡들이 수입이 하나도 없이 어떻게 버티죠? 계속 빚내도 버틸까 말까 아닐까요?
지금 이렇게 그 세도 못 내는 대기업도 꽤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쉬쉬하는 것뿐이에요. 쉬쉬. 덮자. 쉬쉬하자. 쉬쉬. 이 쉬쉬하는 거에 속으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쉬쉬하는 거는 이럴 수 있다. 그냥 속아주는 거지. 그렇다고 진짜로 경기가 좋아진 건 아니잖아요. 오늘도 택시기사분한테 제가 택시를 아침에 잠깐 탔는데 요즘에 어떠세요? 경기가 어떠세요? 옛날에 택시기사분들한테 물어보면 뭐 좀 나아졌어요. 그러면 좋아지는 거고 그럼 바로 지표가 되죠. 사회에. 딱 하는 말이 사람의 유동성이 없어요.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택시가 안 됩니다. 그럼 뭐 저 언젠간 좋아지지 않겠죠. 이런 식의 얘기인데 계속 안 좋아지잖아요. 유동성이 없다는 거죠. 안 돌아다니죠. 예. 그런데 무슨 이런 업체들이 되겠습니까? 좀 주위를 돌아보셔야 돼요. 이 양극화로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소수기업만 그 뉴스와 우리 저 정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소수기업만 떠들어대는 거예요. 코로나 뭐 한다고 그러면서. 이거에 속으면 골로 가요, 골로. 예? 무슨 지금 뭐 고가 아파트를 뭐 대출을 받아서 계속 산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예? 한번 이거 내용을 좀 봐보세요. 이 양극화예요, 양극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하층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층민.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그보다 더 부가 늘어나죠. 그렇지만 소수예요, 소수. 이 양극화를 이해하셔야지만 사회를 정확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위에 부분만 얘기해도 맞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양극화에서 이 하층 구조가 더 강해지면서 하층민이 많아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본시장 구조 변화를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주식 펀드가 한때 2000년대 초반부터 뭐 중반, 10몇 년까지 한때 유행했죠. 여기서 이제 간접 투자에서 직접 투자로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로는 이제 부동산 시장 그림자 금융 리스트 해외 포함. 이게 뭐냐면요. 부동산 시장 이제 리스크 그림자 금융 리스크라는 거는 이게 한 324.3조 원 정도를 지금 대충 나타난 게 이건데 주로 증권사와 뭐 즉 펀드, 신탁 이런 데서 이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감시 체제가 도입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자 금융 중에서 이제 증권사 PF 대출을 좀 얘기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증권사 PF 대출 이게 원래 그 은행권에서 하던 거를 이제 은행권이 안 하니까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한마디로 그 뭔가 누가 건물 짓고 뭐 아파트 단지 지면은 그 PF 대출을 일으켜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채무 보증하고 이제 뭐 직접 그런 대출에도 관여를 하죠. 그러면서 거기서 수수료를 먹는 거에서 짭짤했어요, 증권사가. 그런데 이게 부동산이 침체되면서 자꾸 리스트로 나오는데 대체로 아직까지 이 PF 대출이 진행 중인 게 뭐 2018년, 19년, 2000년도까지 이때 나왔던 대출들이 아직 그 완료가 안 됐겠죠. 중도금이든 뭐 나중에 그 완료가 끝나야지만 이 PF 대출이 끝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게 중간에 이제 그 주택 시장이 안 좋아지면 리스크로 떠오른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증권사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이 부동산 침체 시 부동산이 침체가 되면 채무 이행이 부담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증권사 건전성 문제. 그렇죠? 만약에 부동산 침체돼서 돈이 안 들어오고 그러면 이거를 채무 보증해 주거나 그 보증에 관련된 증권사가 떠안아야 되는데 증권사가 과연 그 정도의 자본금과 그러한 뭔가 그걸 대처할 만한 능력이 있을까? 이제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그림자 금융이 이제 324.3조 원 정도가 되는데 324조 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그림자 금융, 이 불안한 것들이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증권사 PF 대출, 증권사 부동산 채무 보증, 그렇죠. 채무 보증 해준 거.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펀드도 있고 부동산 신탁, 또 유동화 증권, 요렇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지금 부동산 시장 그림자 금융으로 여기 들어가 있는데 부동산이 침체되면 이게 터질 수 있다. 그것도 증권사가 굉장히 위험하면서 뭐 나머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금융회사들이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 그림자 금융이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좀 불안불안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시나리오가 이제 거기서 나왔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부동산 경제 침체, 그러니까 부동산 경제가 침체되면 부동산 관련 대출 또는 유동화 증권이 부실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증권사의 보증 여력, 그렇죠. 보증 여력이 초과되면서 증권사 건전성, 유동성 위기. 그럼 증권사에서 이렇게 유동성 위기가 오면 얘네는 뭘 하죠? 보유했던 자신들의 우량주들을 팔 수도 있겠죠? 그죠?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이것 때문에 말썽이 된 게 2000년 3월에 얘네들이 그 해외 ELS인가, ELW인가, 뭐 하여튼 해외 파생상품에다 투자한 거 1조를 못 막았죠.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자신들 갖고 있던 우량주들을 팔면서 3월 달에 폭락을 한 거 아닙니까? 주 원인, 단초가 된 게 이거죠. 그래서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막자고 이제 자본시장 위험 보고서를 낸 거겠죠. 그럼 대책은 뭐냐? 부동산 그림장 금융을 종합관리 시스템을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감시 자본으로 들어가자 이거죠. 그래서 해외, 국내 부동산 핵폭탄이 될 수 있음. 해외나 국내, 그러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핵폭탄이 될 수 있어요. 해외는 왜 투자했죠? 우리 이 증권사 같은 경우 특히 이 IP 투자은행 이거를 모방했죠. 이게 뭐죠? 투자은행이죠. 투자은행. 뭐 JP모건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유명한 미국의 그런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이 IB은행이죠. 투자은행. 뭔가 투자하고 뭐 이런 거, 고객 돈이나 뭐 어쨌든 돈을 갖고 투자해서 수익을 좀 많이 먹고 뭐 이런 건데 우리나라에서 이 부동산이 좀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결과가 안 좋아서 지금 부실화가 커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같은 경우 이제 대체 투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해외 대체 투자 자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투자할 자산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대출 채권, 이게 오피스예요. 오피스, 호텔, SOC, 간접자본 투자죠. 뭐 다리 놓고 철도 놓고 이런 거. 그리고 항공기부터 뭐 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해외 대체 투자, 옛날에 문제됐던 거 라인 같은 데서는 무슨 호주에 무슨 장애인 병동을 지어주는 거에 또 투자하는 뭐 장기 뭐 지어주는데 뭐 투자하고 다 그런 게 이제 해외 대체 투자 자산이고 이 자산을 갖고 운영사에서는 이제 이걸로 갖고 뭐 국내 운영사, 자산관리회사, 해외 운영사 등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돈을 이렇게 만들겠죠. 부동산 펀드, 특별자산 펀드나 뭐 아니면 리츠 같은 경우도 있고 또는 역외 펀드. 역내 펀드는 이제 국내에서 돈을 모아서 만드는 거고 역외 펀드는 이제 국내가 아닌 제3국, 특히 조세회피 지역 같은 데서 이제 그 세금 없이 들어오는 뭐 그런 돈이 들어와서 이제 주로 이제 운영되는 게 이제 역외 펀드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운영사들이 이제 요런 식으로 만들어서 요걸 증권사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증권사에서 증권사로 보유나 또는 셀다운, 재판매, 요거를 셀다운은 재판매, 다시 이렇게 어떻게 해서 판매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요게 이제 상품명이 쪼르르 붙죠. 그럼 이제 투자자가 있다는 거죠. 투자자들은 이제 연기금, 공제회, 보험회사 등 또는 개인이나 법인은 이제 우리가 이제 증권사나 투자 뭐 회사 뭐 이런 데 가서 무슨 뭐 어쩌고 무슨 하나 뭐 어쩌고저쩌고 뭐 무슨 펀드, 아니 무슨 뭐 신탁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붙잖아요. 그런 걸 사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해외 대체 투자 자산이 지금 형편없이 뭔가 가격도 떨어지고 호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그래갖고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긴다 이거죠. 그래갖고 지금 이게 지금 많이 부실화가 돼 있어요. 해외 대체 투자가. 그래서 이거를 만약 IB은행 스타일인, 그러니까 투자은행 이런 스타일로 했던 그 증권사들이 지금 이거에 대한 역풍을 맞을 수가 있는 거죠. 부실화가 엄청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또 이런 것도 있죠. 작년에 위험 요소는 이제 P2P, 뭐 이제 개인, 이렇게 뭐라 그러는데, 용어가 생각이 안 나. 하여튼 이게 대출해주고 서로 이렇게 해주는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수수료를 많이 받고 뭐 그런 P2P 대출 뭐 이런 거나 상호펀드 문제도 악화되고 있죠. 상호펀드도 작년에 뭐 라이민이 뭐 엄청 많이 터졌죠. 예. 그런 게 이제 많이 터졌습니다. 그렇게 돈을 좀 한마디로
이렇게 뭐 사람들한테 이제 투자를 받았던 게 뭐 하여튼 뭐 비리 발생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주식시장 만약에 주식시장으로 봤을 때 아까는 부동산 시장인데 이제 주식시장이 만약에 하락이 된다 그러면은 두 가지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CFD 투자와 신용융자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신용융자는 간단한 거죠. 그 이제 뭐 자기 돈이 있으면 그 돈을 기본으로 해서 뭐 50%든 30%든 뭐 70%든 이렇게 빌려서 신용을 써서 이제 뭐 사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만약에 어느 정도 빠지면 마진콜이 나올 수도 있죠. 급격한 엄청난 하락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 CFD가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데 이게 차액 결제 거래라고 해서 금융 전문가들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돼 있는 금융 전문가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못 합니다. 그래서 뭔가 소정의 무슨 그러한 뭔가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전문가들, 뭐 펀드 매니저부터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사람들만 이 차액 결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법인이나 뭐 이런 조금 큰 거래겠죠. 예. 근데 이것도 레버리지를 엄청 써요. 요 CFD 거래는 기사도 보겠습니다. 나중에. 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특히 레버리지 이용인데 이 신용자는 개인들이 뭐 어쨌든 원금이 30%든 50%든 이 정도 들어간 거지만 이 CFD 차액 거래는 비랑의 거래에서 보듯이 뭐 15배도 쓸 수 있고 또 이거를 갖고 또 다시 굴려서 다시 그 아까 그 재판매하는 스타일로 이거를 갖고선 또 다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또 돈을 또 꼬고 또 꼬고 뭐 이런 장난질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종잣돈은 진짜 쥐꼬리만 한데 이걸 계속 돌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많이 아는 놈들이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를 엄청 많이 쓰는 거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건. 주가 떨어지면. 그래 악화 가능성.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신용 그 거래를 보면 2020년 3월 대비 2020년 말까지, 12월 말까지 이제 요 기간 동안, 그러니까 요 급락한 다음 이후에 요때까지 개인이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신용융자, 개인이 신용융자 잔고 증가율이 미국은 50.7%, 일본은 30.4%밖에 안 되는데 한국은 155%. 그러니까 미국 주식 현재 최대 거품이 뛴 상태, 미국도 지금 많이 올라가 있죠. 근데 미국보다도 3배가 많은 금액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신용은 대장이에요. 대장. 개인들이 신용을 엄청 썼어요. 미국, 일본보다도 3배나 많게. 그래서 이제 자본시장 위험 보고서는 이제 기관 보고서 성격이죠. 사실은 이걸 여러 명이 안 보죠. 그리고 저도 봐도 헷갈려서 사실은 그렇게 막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체로 1년 후 시장에 반영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폭락은 조금 더 늦게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들죠. 그래서 예상이 되는데 모르죠. 이게 계속 퍼져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매물 공격이 생기면서 빅쇼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금융부채 가구가 이제 1,100만 가구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80%는 감당할 수 없는 부채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금융부채. 채무상환 안 되는 가구는 300만 가구 중 즉시 망할 가구가 30만 가구, 금액으로는 10조 원 가량을 예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중요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만간 유동성 부족 기간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연쇄 반응 시 신용 대출부터 터진다. 특히 이 개인들의 신용융자야 뭐 종목당 뭐 하한가를 가도 폭락을 줄 수 있지만 이 CFD 대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레버리지를 엄청 쓰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이건 위험합니다. 이게 아마 핵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서울 평균 10억 아파트 거주하려면 월 뭐 1,500 이상 벌어야 하는 생활 수준 뭐 이런 내용이 있네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그냥 이렇게 어디서 들은 얘기들이고 지난 2010년 3월 급락의 배경에는 증권사의 해외 투자, 뭐 ELS, ELWG 뭐 그런 파생 상품이죠. 예, 그거를 증권사가 했는데 여기서 이제 마진콜이 생긴 거죠. 그래갖고 이걸 채워놓으라. 근데 이게 현금 확보를 위해서 이제 국내 걔네들이 갖고 있던 주식을 대거 팔면서 급락했죠. 그 금액이 1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는데 삼성증권부터 해서 몇 개 증권사가 주도적으로 이거를 그냥 막 던지기 시작하면서 투매가 일어나서 그때 개짝이 났죠. 예, 그때도 금액은 크지 않았어요. 1조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급락은 소수의 투매에서부터 시작된다. 최근 CF 투자를 하는 미국 전문 투자가 비황. 이 비황이라는 사람이 지금도 해결이 안 됐지만 계속 엄청난 뭐 자기
뭐 20조다, 30조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 돈을 가지고 100조 이상의 뭐 그런 돈을 굴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어떤 종목 같은 경우 15배를 이용했다 뭐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니까 먼저 한 군데서 이제 너 돈 더 줄래? 아니면 너 그냥 던져버릴까 하니까 돈 못 넣겠다 그러니까 그냥 확 던져버리면서 연쇄적으로 던진 거 아닙니까? 예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과도한 레버리지는 반대 매매가 원인이 된다. 참고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지금 이제 음, 우리가 생각하는 투매는 만약에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한 이만큼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리고 다 이 주식이 뭐 10,000원짜리일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모든 사람은 이 주식이 10,000원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요만큼 소수가 돈이 너무 급한 상황이 생겨서 막 던졌다 이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거래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지만 결국 이 금매에 의해서 5,000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5,000원.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계속 빠지겠죠. 그랬을 때 이 주가가 그다음부터는 뭐 물론 이게 싸다고 해서 다시 매수를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매수 주체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한동안 그러면은 5,000원에 거래된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 자체는 대다수는 이게 10,000원짜리고 생각해서 어느 순간 기간이 지나서 오를 수는 있겠지만 이, 이 금매, 이 투매에 의해서, 투매죠, 투매. 이 투매에 의해서 이 주식은 어쩔 수 없이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5,000원이 된다는 거죠. 그거는 이 전체가 던지는 게 아니라 소수, 적게는 뭐 3%, 많게는 뭐 10% 내외가 던짐으로써 그 주식은 10,000원짜리가 5,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매가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투매가 나오는 여건이 되면 안 되는데 이 CFD 차액 결제 거래와 신용융자가 투매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자꾸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보시죠. 우선 이걸 보시면 증권사의 깜깜이 해외 부동산 대체 투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거 해외 부동산 대체 투자. 증권사. 딱 증권사가 나와요. 증권사. 셀다운 투자, 셀다운은 모두 재판매죠. 얘네가 증권사에서 주로 재판매를 많이 하니까. 이게 투자 승인이 의무화. 관리 감독해야 된다 이거죠. 지금 계속 불안이 폭증화되고 있다 이겁니다. 요것만 보죠. 내용은 뭐 깊이 보면 뭐 어쨌든 이게 증권사가 문제를 많이 얘네는 계속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그렇게 전문적이지도 않은 애들이 외국의 그 IB 투자은행 뭐 모건 스탠리나 뭐 JP 모건 뭐 이런데 쫓아 했는데 결국 실적이 안 좋은 거죠. 그 세계적인 경기 불황에 이렇게 맞닥뜨리면서 이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투자 결과가. 그래서 지금 위험해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CFD 나오죠? 차익 결제 거래, 증권사 관심 항목에 또 증권사 나오죠? 증권사가 핵심이라니까요. 시장 변동성 영향은. 이 CFD가 이게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지금. 네? 한번 내용을 또 좀 보죠. 보시면 CFD 잔액이 4배까지 불어났다. CFD 계좌 잔액이. 그렇죠? 네, 이거 불안한 거죠. 4배까지 늘어났다. CFD는 증거금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하고 차익을 정산하는 장외 파생 상품이다. CFD는 종목에 따라 최대 10배의 레버리지가 가능한 고위험 거래 방식으로 추가하기 때문에 전문 투자자로 등록. 이 전문 투자자로 등록인데 이 전문 투자자는 그러면 전문 투자자라서 잘하나요? 네? 이 사람들 중에는 좀 이렇게 좀 과감하거나 너무 무모한 애들도 있겠죠. 그래갖고 이게 지금 이제 뭐 솔직히 말해서 주가가 떨어지면은 문제가 발생하죠. 여기도 보시면 증거금 자체가 주식은 100%죠. 물론 이제 신용을 쓰면 뭐 50%나 뭐 신용금고 이런 거 쓰면 30%까지도 가능하지만 대체로 이제 원래 100%라는 거죠.
근데 CFD는 보시면 10에서 40%밖에 필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10%짜리를 썼다. 그러면 10%만 떨어지면 반대매매 나간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하죠. 예. 그 개별 주식 같은 경우 뭐 15%밖에 안 쓰네요. 그럼 이 CFD가 많이 들어간 종목은 15%니까 하한가가 아니라 뭐 한 15%만 빠지면 막 던지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게 전문 투자가 적격 투자가 거의 전문 투자가들이 하는데 과연 잘할지 뭐 그건 모르죠. 그래서 이 CFD 투자는 이제 아케고로 사태, 비랑이죠, 비랑. 비랑이 갖고 있는 그 회사, 아케고로. 미국에서 한국계 비랑 운영하는 패밀리 오피스 아케고로가 CFD를 통해 대규모 레버리지를 일으켰다가 마진콜 당한 거죠.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겠네요,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그 우리나라 지금 이 CFD를 그 투자한 사람들이 이 결과적으로 롱에 걸어놨다는 게 롱. 롱은 뭐죠? 매수. 콜 거래라고 그러죠. 이렇게 상승하는 거에 걸어놨다는 거죠. 다 거의가 상승이래요, 상승. 그래서 주가가 만약에 급락이라도 하면 이게 다 반대 매매 나온다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 사람들이 유동성에서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해서 다 롱 쪽에 거의 포지션이 롱이랍니다. 롱. 매수. 더 올라가면 먹는 거 있죠? 예, 그런 쪽에 다 걸어놨대요, 거의. 그래서 위험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이스 신용평가. 간단하게 이거 뭐 얘기해드리면, 나심평이죠, 나심평. 여기서 이제 증권사 부분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똑같은 내용. 뭐가 나오냐면 이제 IB 활동 있잖아요. IB 활동. 투자은행 활동. 이걸 증권사가 하면서 적극적 위험인수 급격히 증가. 이것 때문에 이제 해외에서 지금 대체 투자에서 부실을 엄청 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조심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파생 결함사품 뭐 ELS니 뭐 DLS니 뭐 이런 거 같은 것도 뭐 좀 부실이 좀 우려가 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비은행계 증권과 뭐 은행계 증권 뭐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이제 자체 해지 비중 과도, 그러니까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마진콜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될 뭐 증권사는 비은행계 증권사 중에 뭐 삼성증권하고 한국투자증권 뭐 여기를 좀 높다고 이렇게 좀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증권사들도 이렇게 그 나름대로 거기서 이제 표를 보면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발 채무 뭐 마진콜 이런 거죠. 그래서 우발 채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증권사에서.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비를 이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우발 채무 관련된 거는 아까 그거랑도 맞물리죠. 물론 이런 거래 형태도 있겠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시 이제 우발 채무 급 증가. 이게 뭐냐면 PF 아까도 유동화증권 발행 이런 거 같은 것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 차환 위험 존재, 이거 PF 대출 이런 것들이 다 부동산 그 경기 침체 됐을 때 증권사에서 우발 채무가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자기 자본 대비 우발 채무 100% 초과 3개사가 있는데 메리츠 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가 있는데 메리츠 증권이 좀 굉장히 제일 위험해요. 메리츠 증권이. 메리츠 증권은 여기서도 위험하고요. 또 우발 채무 규모가 규동성 캡, 그러니까 자신이 그 갭을 초과하는 경우 유동성 위협이 과다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것 중에 이제 신한금융, 하나금융, 한국투자금융이 있는데 메리츠 증권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메리츠 증권은 한마디로 얘네들이 PF 대출을 제일 많이 팔았는데 만약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 부동산 경기가 둔화돼서 문제가 생긴다면 얘네는 정말 힘들어질 것 같아요. 아주 여기저기 걸려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다 데이터가 나와요. 제 얘기가 아니라고요. 예, 나심평에서 보고한 겁니다. 해외 증권 투자에서 해외 대체 투자 금액이 증가한 뭐 그런 증권사들 뭐 이런 것도 대충 나오는데 뭐 하여튼 좀 조심해야죠. 그래서 증권사는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나은 건 그나마 은행계 그 증권사들이 좀 낫죠. 은행계 증권사는 뭐 KB나 뭐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뭐 이런 거를 얘기하겠죠. 예. 그래서 좀 증권사 투자는 요즘에 주식도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키포인트가 많이 걸리는 부분은 부동산도 걸리고 주식 거래에도 걸리는 증권사에서 뭔가 그 단초를 제공할 확률이 높다. 뭐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얘기된 거를 쭉 보면은 그래서 증권사 쪽은 투자도 저도 안 하지만 그 나중에 증권사에서 뭔가 이런 부동산 침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런 금융 좀 불안 상태가 오면 증권사에서 뭔가 이 단초를 제공할 확률이 높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한 거고요. 네. 뭐 그냥 두서없이 얘기했지만 어쨌든 이제 거품은 한 번은 빠져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가 되기 이전부터 이런 증권사와 금융회사의 부실, 그리고 기업들, 특히 한계 기업들의 부실, 또 가계의 또 과다한 부동산 주담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2019년부터 계속 언젠가 터질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의 거품이 있었는데 지금 잠시 이걸 유예나 이런 거를 통해서 아니면 뭐 자금을 조달해줘서 이제 유예를 통해서 보류를 시킨 건데 지금 어쨌든 이러면서 뭐 유동성이든 뭐든 해서 이 거품이 더 커졌죠. 더 커졌어요. 그래서 터지면은 폭발력이 이때 뭐 100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뭐 한 300 정도가 되겠죠. 폭발력이. 그거 차이일 뿐이에요. 어쨌든 이때 터질 거를 이 코로나에 의해서 좀 더 연명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때 언젠간 터지겠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찍 안 올 수도 있고 또 일찍 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하반기 이후부터 길게는 내년까지도 이 페이스를 끌고 갈 수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한번 언젠간 오는데 너무 쫄지는 마시고 어쨌든 서서히 준비를 하십시오. 서서히. 예,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예, 쉬시는데 별로 안 좋은 얘기지만 돌다리도 두들겨 가자. 뭐 이런 차원에서 잠깐 얘기한 겁니다. 예, 그냥 뭐 개소리 같으면 그냥 흘려버리십시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